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준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에 이제 네 번째 책이 시작이 되죠. 이걸 시작하고 이제 4주째가 되고 있는데 저 스스로는 읽는 게 저는 재미있어요. 뭐 조회수가 안 나오긴 하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네 번째 책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우울증을 실제로 심각하게 겪고 있는 자신이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기록을 좀 남겨놓고 그와 동시에 자기의 글들을 좀 남겨놓은 그런 글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한 번씩은 겪어봤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심하게 여러 부분에서 겪어왔던 작가가 다양한 이제 방향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읽은 부분은 뭐 제가 항상 많은 부분을 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었던 그런 걱정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별게 아니었고,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간단하게 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대학교 초년생일 때,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그쵸, 그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럴 때, 아니면 군대 안에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했었던 그런 고민들, 그때는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했었을까 싶지만,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고민하고 힘들었던 그런 고민이 아니었던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고민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또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또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덕분에 아무리 힘든 기억도 조금씩은 미화가 되거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너무 힘들다면 어, 지금 저와 같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금방 지나가고 말 거야, 다시 또 평범한 날들이 올 거고 다시 또 행복한 날들이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노실 때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좀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다양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또 재미있는 그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 혹시 허언증인가요? 나는 종종 거짓말을 했다. 일일이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생각나는 대로 써보자면 회사에서 인턴 업무를 할 때였다. 과장님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은 내게 어느 나라를 가보았냐고 물었다. 나는 그 당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일본에 갔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밥을 먹는 내내 과장님이 일본 여행에 대해 물을까 겁났던 기억이 있다. 나는 감정이입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또 공감을 잘해줘야 한다는 강박까지 있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했다. 웃기고 싶고 관심받고 싶을 때면 또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커다란 거짓말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자잘한 거짓말이기에 들킬 염려도 없었고, 그래서 크기는 작을지라도 횟수는 늘어만 갔다. 죄책감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번에 술에 취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다.
이번 일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다음은 선생님과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목요일까지 쭉 안 좋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엔 좀 괜찮았어요. 이 이야기를 전부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불편하지 않다면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상화된 기준을 낮추는 게 가능할까요? 자신감이 생긴다면 낮출 수 있겠죠. 완벽함에 대한 탐구, 이상을 좇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도요. 저 관심 종자 같아요. 인정 욕구도 강하고 그래서 허언증이 있나 봐요. 일단 이야기를 할 때 웃기고 싶은 마음에 조금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말하고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하고 싶을 때 나도 그런 일 겪은 적 있어 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후에 너무 괴롭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거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저도 편했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진료받고 나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기억은 다 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 내용도 공감을 위해서였나요? 아니요. 그냥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을 얻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취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이야기인가요? 절대 안 했을 이야기예요. 그럼 취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넘기세요. 그렇게 넘겨도 돼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많이 할 수 있어요. 술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하물며 취한 사람도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잖아요. 이야기에 연결성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취했을 땐 자신을 억제하는 이성의 끈을 놓게 되죠. 전문 용어로는 탈억제라고 해요. 술이나 마약류를 접했을 때 탈억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자신이 터부시했던 행동들을 하게 해요. 그러니 그냥 하루 정도만 자책하면 돼요.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마셔야지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괴로워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내 탓하지 말고 술 탓 좀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술 마시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고 술 취해서 한 거라고요. 이거 허언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술 취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만취했는데도 헛소리 하나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는 사람은 있겠죠. 실수가 나와야 하는데 수면 중추가 먼저 취해서 잠이 든 거지 대부분은 하죠. 안 그러는 사람들은 술이 센 거예요. 아, 저번 주에 제가 정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착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정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미 규정해버린 거죠. 그게 무엇이든 기준선이 높으면 지금 나의 상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안 취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 너무 간단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였고요. 수요일엔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제가 편한 위치에 있고 팀장님도 좋거든요. 그 친구들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어주고 있는 거죠. 회사 밖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다른 사람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갑자기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난 걸 참았네요.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요? 팀장님께 상담해볼까 고민했는데 그날 팀장님이 시키신 일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오후에야 어떻게 해결할지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팀장님도 힘드시니까. 왜 그렇게 남이 힘든 걸 잘 알아요? 그러게요. 사실 모르지 않을까요? 힘들다고 좀 하세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배우세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니까 알잖아요. 세희 씨는 안 힘든 사람한테도 너 힘들지?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 너무 착한 척 하죠? 착해요. 착한 걸 어쩌겠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찐따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딜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친구도 힘든데 내가 몰랐구나 하며 자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하는 거 좋아요. 관심 쏟는 거 좋죠. 하지만 제일 먼저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을 먼저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일하는 내부 사람들에게도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너와 비교하면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힘들어 라는 걸 말하는 게 자신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수 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사실 그렇게 포커페이스도 아니에요. 감정을 잘 못 숨기거든요. 목요일에 회사 그만두고 싶었을 땐 누가 봐도 화난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 못 걸죠. 그냥 기분이 나쁜 줄 알았겠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신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저를 잘 모르나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해요. 저는 매일 감정을 기록하는데요.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쓴 것 같은 기록들이에요. 힘들 땐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 좋다는 건 가기 전까지만 좋은 거예요. 직업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죠. 합격하는 순간까지만 좋고 가고 나면 불만이 시작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 여기가 너무 좋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정작 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즐겁지 못한 거야 하며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수요일에 동료들과 놀아서 즐거웠는데 반쪽짜리 행복이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어제 우리 진짜 재밌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반만 즐거운 거죠. 그 말이 나와야만 완전히 즐거워져요. 실제로 지금 내 말 재미없니?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너도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해요. 타인을 배려하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게 지나쳐서 눈치를 살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눈치를 살피는 행동이에요. 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처방해 주신 약을 먹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졸렸어요. 요새도 자주 깼어요? 새벽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씩 깨요. 잘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밤에 보나 아침에 보나 똑같잖아요. 일상에서 미룰 수 있는 건 미뤄버리세요.
우선순위를 내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아침 약 먹기 전에는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약 먹으니까 나아졌고요. 오늘 아침에도 초조함이 느껴졌는데 8시쯤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밤에 먹는 반알짜리요. 아침 약 잘 드시면 돼요. 약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약으로 중독을 만들지 않아요. 중독된 사람들도 여기 오는걸요. 아침에 약 먹으면 편안해요. 편안함을 누리세요. 편안한데도 이 약이 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부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현재를 즐기세요. 지금은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말처럼 쉬우면 여기 있겠느냐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술 마시면 그럴 수 있고 약 먹다 보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 생기면 병원 욕하면 돼요. 지금도 괜찮단 말에 본인은 눈물이 나려고 했다. 주말에 뭐 하시나요? 영화 모임 가요. 재밌나요? 재밌으면서도 부담돼요. 원래 독서 동아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문창과 나왔고 출판사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니까요. 영화 모임에서도 출판사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 이런 반응이어서 부담스러웠어요. 영화 동아리는 왜 했어요? 저는 집순이라서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친구들 모임 말고는 애인이랑만 노니까 이렇게 20대를 다 흘려보낼 것 같아서요. 아, 활동을 좀 늘려보려고. 네, 그건 좋네요. 그럼 거기서 기대를 다 충족시켜주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버림받지는 않잖아요. 대단하다고 하는 경우도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내가 이걸 왜 했을까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화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럼요. 그냥 재미없던데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창피해요. 그냥 각자의 평가잖아요.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문창과를 나왔고 출판사를 다니니까 남들과는 다른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해 라는 무언의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난데 뭐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자유로워졌어요. 영화를 보면 꼭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요? 내가 좋았던 부분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재미없었는데 타인은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너무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중점을 두는 거죠. 아무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오히려 모임이 끝난 후에 뭐 하고 놀까? 뒤풀이하면서 뭐 먹을까? 누구랑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음, 그러네요. 오늘도 나아지는 과정. 힘들 땐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확실히 전문가한테 듣는 이야기는 위안이 된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괜찮아 하는 것보다 의사가 직접 괜찮아요 해주는 게 더 안심되듯이. 그런데 날 너무 착한 사람 혹은 답답한 사람처럼 보는 듯해서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불편해졌다. 영화 모임에서는 선생님 말처럼 내 스타일이 아니었고 별로였다는 평을 했다. 녹음한 걸 들어보니 구구절절 잘도 말했네. 어쨌든 겨우 3번째 상담이고 많은 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직 집에 혼자 있을 땐 한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 보잘것없음을 자책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강도가 조금은 얕아진 느낌이다. 누군가가 좋은 날에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할까? 늘 날씨가, 몸이, 마음이, 정신이 어두울 때만 글을 쓴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묵직하고 어둡고 과잉 반복인 게 싫다. 어쨌든 좋은 생각을 해보기로. 내가 나를 감시해요. 내 자기 검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지난 메일을 뒤져보다가 10년 전쯤에 썼던 글을 발견했다.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억압해버린다고 하던데 내가 그랬었나 보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성 아토피 피부였다. 당시에는 아토피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기에 의사는 가볍게 치부했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아토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린아이들의 아토피가 다 그렇듯이 팔다리에 접히는 부분과 눈가는 늘 건조하고 빨개져 있었다. 친구들은 종종 피부가 왜 이래? 징그러워 라고 말했고 심지어 내가 좋아했던 남자아이는 대놓고 할머니 같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5학년 때였나? 남학생과 같이 호흡을 맞추며 춤을 춰야 하는 행사였다. 내 파트너가 나랑 하기 싫었는지 내 손을 잡지 않고 춤추는 신용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 수치심이 생겼다. 나 자신이 이상하고 못나고 할머니 같고 감춰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다. 중학생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 게시판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욕을 한 페이지 가까이 써놨던 기억이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얼굴은 안 그래 보이는데 몸이 너무 뚱뚱하다. 좀 씻고 다녀라. 팔꿈치가 까매서 못 봐주겠다 정도가 기억난다. 내 외모를 그렇게 평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그 사건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졌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때 타월로 팔꿈치를 매일매일 박박 미는 모습. 혹시 이나 코에 이물질이 있을까봐 거울을 수십 번도 넘게 들여다보는, 늘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검열하다 보니 이제 내 목소리까지 녹음해서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마음이 고통을 오롯이 실감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비웃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다. 선생님, 지난주 영화 모임은 잘 하셨나요? 네, 잘했어요. 할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별로였다고 하니까 진행자분이 어떤 게 별로였냐고 물어봐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다 보니 왜 별로였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말 많이 했더라고요. 왜 녹음했어요? 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할 때나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다 녹음하고 집에서 들어봐요.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니까 말했던 내용이 기억 안 나서요.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굳이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내원 기록 정리하려고 녹음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긴장해서 눈앞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CCTV 찍듯이 검열하고 있네요. 끝나고 나서 내가 잘했나? 어떤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요. 망각을 통해 자유로움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피곤할 것 같아요. 안도감과 자책감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말 잘했으면 안심하고 못했을 때는 자책하고요. 이미 벌어진 일은 그냥 넘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되게 로봇 같네요. 로봇 같다고요? 네. 로봇 같다는 말도 큰 의미를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자신이 더 큰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나를 꼬집는 말은 엄청 곱씹고 계속 말하고 왜 자기 검열을 하게 되었을까요?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것이잖아요. 내 몸도 내 것이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지금은 합리화나 중간 단계가 없고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자기 검열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합리화를 하거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세개 스위치가 있으면 골라서 누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그냥 켜졌다가 꺼졌다만 하는 거죠. 어쩌면 원인이 있을 텐데 그냥 나 지금 슬퍼, 눈물이 나, 화가 나 라며 원인보다 결과물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의 감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때 본인 작가는 울고 있었다. 극단성과 검열이 타고난 기질 탓도 있어요. 성격은 기질도 있지만 커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크죠. 언니랑 동생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자매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셋이서 연애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극단적이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자매 얘기를 할 때도 똑같거나 혹은 다르다 이렇게만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제 관점이요? 네. 제가 그렇게 극단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일과 휴식의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집에 가서는 쉬어야 하는데 쉬면서 녹음한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섞여버려요. 수치스러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에는 별일 없었는데도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에 깨면 6시, 7시까지 못 자서 영화 보고 그랬어요. 답답할 정도로 잠이 안 왔어요. 낮에 많이 피곤했겠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원래 사람들이 말 걸면 얼굴이 엄청 빨개졌었거든요. 이번 주는 안 빨개졌어요.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평균 4~5시간? 5시간 자고 일어나서 10분, 20분 쪼개서 자는 식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논밭이 가득한 시골길인데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부러운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원래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편집 팀장님이세요. 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예쁘고 옷도 잘 입고 팀원들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많은 것들이 부럽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와 업무 만족도는 어떤가요? 업무 만족도는 높은데 조금 지겨워요. 부러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겠죠?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부러워하는 것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고 비하하는 건 다른 거죠. 지금은 동경하는 정도로 느껴지고 심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여야 심한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야겠죠. 하지만 나도 괜찮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부러워하는 마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회사 팀장님을 존경하거든요.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작용할 땐, 아,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데 어떤 날에는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우울해요. 누구나 그런 시기를 지나치겠죠. 좌절하고 극복하며 노하우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같은 것이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정서가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우연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에요. 감정 상태를 좋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게보다는 과도하지 않게, 극단적이지 않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그런 대로 잘 지냈으니까요. 저번 주는 안 좋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 모임 페이스북에 인터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모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기에 들어가 봤는데 다들 학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 모임 대표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사업 초기라 주변 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다들 학력이 좋았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위축되고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 제 학력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의 학력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대화 상대가 편하고 말도 잘 통해서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무식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대학 나오셨잖아요. 만약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 말과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이 당신은 대학을 나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요. 그렇겠죠.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대학교에 갔겠지만 그 후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갖는지에 따라 깊이와 넓이는 정말 다양해지죠.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나머지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상대가 우월하게 느껴진다면 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노력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렇죠. 내가 유리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불리할 때만 가져오잖아요. 물론 사회 분위기상 높은 대학이 유리한 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직을 한다면 학력보다 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자동으로 드는 생각을 조금 꺾어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학력이 콤플렉스여서 편입했거든요. 처음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대학교는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열망했던 것들을 채워도 우울함이 계속되었어요. 열망했던 것들을 채웠다는 게 실제로 내가 열망한 게 맞는지가 문제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KTX를 타는 게 목적이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인 선입견이나 인식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문창과를 간 게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문창과는 문예창작과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이 좋고 기쁜 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 욕구를 먼저 충족했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말했지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원하는 걸까? 남이 원하는 걸까? 하는 부분이요. 잘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잖아요. 문창과를 갔을 때 기뻤던 것과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게 가장 솔직한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확 느껴지는 감정이요.
네, 즐거움이요. 즐거움보다 다른 감정이 앞선다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가끔은 다른 이유로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영화 모임이 곧 끝나요. 그 후 새 모임이 시작되는데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임의 장단점을 쭉 써보고 하나씩 읽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취미 생활이잖아요. 취미 생활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해의식이 심하잖아요. 이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모임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갔어요. 취하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는 안 취했는데 결국 취했거든요. 막판에 취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대표랑 진행자가 이제 나는 보내라는 식으로 눈빛 교환을 한 걸 봤어요. 희미한 그 기억이 창피했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한 걸 싫어한 건 아닐까요? 네? 친구가 취했을 때 걱정되는 마음에 너 빨리 들어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취한 게 싫은 건데 저도 그래요. 취한 게 싫은 거죠. 보통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이뤄지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때의 마음이 생각난다면 지금의 삶이 보너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가 부러울 때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대학교 나와서 출판사 다니네? 하지 않을까요? 이때 나는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의 나는 내 삶과 과거를 마치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의 기준으로는 지금의 내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35살의 내가 28살의 나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도 만약 20살의 나로 돌아간다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만 비교할 게 아니라 나를 가지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피해 의식은요? 천천히 계속 생각해 가야죠. 성격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끼고 살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이 과거의 경험을 덮어주기 시작하면 어쩌면 나를 바라볼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지금보다 훨씬 밝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이 좋고 기쁜 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 욕구를 먼저 충족했으면 좋겠어요. 늘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봤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35의 내가 28의 나를 보면 어떨까? 28의 내가 20의 나를 보면 어떨까?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때, 미래도, 대학도, 돈도 없어 독서실 총무를 했던 때, 편입시험을 앞두곤 새벽 6시부터 헬스장 카운터 알바를 했던 때, 거울 속 내 모습이 흑백사진 같았던 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상상이나 했을까? 대학도 졸업하고 가고 싶은 출판사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나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할까?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 과연 이게 원하는 일일까? 라는 불안은 없다. 다만 더 잘하고 싶을 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자꾸 더 높은 곳만 보며 나를 괴롭혀 왔을까?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나면 아마 울 것 같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